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 대전을지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수아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찾아뵙게 됐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벌써 8월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한 번씩 저와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만나면서 우리가 콩팥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8월은 여름 휴가가 있는 달이다 보니 우리 교수님들도 잠깐 휴식을 갖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서 오늘은 저 혼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때 얘기했던 콩팥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그다음에 또 매번 저희가 강의 내용을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고, 또 실시간으로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궁금증 해결해 드리려고 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해결해 드리지 못한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 쌓여있던 궁금증들을 이제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민님 그리고 포인트님 오셨네요. 네, 오늘은 제가 혼자 왔습니다. 네, 네, 혼자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이든 뭐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했던 그 강의 내용에서 궁금증이 다 풀어지지 않았던 내용도 좋고요. 그 밖에 아직 강의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은데 평소에 콩팥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 무엇이든 주시면 제가 최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라일락 향김님 안녕하세요. 네, 하모님님도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모니님은 다낭성 신장 환자분이시네요. 네, 라일락 향기님, 네, 질문 주셨는데 사구체 여과의 수치가 55 정도로 나왔는데 이 수치면 어느 단계의 만성 콩팥병에 해당하나요? 지금부터 어떤 생활 관리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이제 여러분하고 처음 만날 때 기본적인 우리 이제 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대화가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신장 검사, 혈액 검사 했을 때 나오는 그 검사 수치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그 권소희 교수님이, 중앙대병원 권소희 교수님이 한번 강해 주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검사 보면 이 GFR 이렇게 써 있고 이게 사구체 여과율이다. 그래서 우리 라일락 향김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계셔서 EGFR 수치 55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거는 신장을 통해서 노폐물이 이 소변을 통해서 밖으로 여과되는 그 정도, 효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1분당 몇 밀리리터가 노폐물이 제거가 되느냐, 이거를 보게 되는데, 정상 수치는 90 이상을 정상으로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만성 콩팥병이다라고 하는 정의는 3개월 이상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계속 지속될 때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일반 환자분들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대한신장학회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우리 이걸 콩팥 점수라고 알자. 그래서 콩팥 점수, 내 콩팥 점수 몇 점인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캠페인하고 있는데요. 55 정도면 일단 60 미만이기 때문에 정상 수치는 아니고, 이게 3개월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셨다면은 이제 만성 콩팥병은 맞고요. 만성 콩팥병의 단계는 이 사구체 여과율의 수치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게 됩니다. 90 이상이지만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를 1단계, 그다음에 60에서 89 사이이고 또는 거기와 함께 소변에서 혈뇨나 단백뇨와 같은 이상 소견이 있을 때를 2단계, 그리고 30에서 60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리 3단계, 그리고 15에서 30 사이를 4단계, 그리고 15 미만을 5단계라고 보고, 5단계에 도달하면 투석이나 또는 이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랄락 향기님은 55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만성 콩팥병 단계로 치면 3단계 초기 정도 되시고요. 지금 현재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생활 관리는, 만성 콩팥병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병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다른 질환에 의해서 신장이 같이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만성 콩팥병 생긴 원래 원인 질환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당뇨나 또는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당뇨 고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콩팥 입장에서만 본다면 당장 하실 수 있는 건 일단 저염식이 식사를 조금 싱겁게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죠. 우리 입맛에 맛있는 식사는 좀 짭짤하고 그다음에 약간 기름기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 그 7월 6월에 우리 5월에 저희 그 한림대학교 병원 안정남 교수님이 강의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싱겁게 먹기 나트륨 섭취를 적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식사하실 때 간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소금 간을 더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간장 간을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은 후추, 고춧가루 또는 식초 약간 요런 이제 다른 그 조미료를 이용해서 간을 하셔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특히 그 동물성 단백질 우리 그 쉽게 말하면 고기죠. 예, 고기 섭취를 조금 줄이고 다른 단백질을 뭐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두부나 콩 요런 걸 통해서 섭취하시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땀이 나는 좀 빠르게 걷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일반 이제 환자분들이나 또는 구독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콩팥이 안 좋으면 무조건 수분 섭취를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건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수분 섭취를 좀 제한을 하고 그 전에 환자분들은 그 수분 섭취를 적절히 좀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요즘처럼 날이 덥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이런 여름철에는 땀을 통해서 수분 소실이 되기 때문에 탈수가 조금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수분 섭취를 잘 하시는 거. 그래서 싱겁게 먹고 육류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좀 같이 곁들여서 단백질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기저질환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분 섭취하시고 적절히 운동하시는 이런 생활 습관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연령대가 어느 정도이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제 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서 투석하는 단계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코지님이 물혹이 있는데 신장에 나쁜 건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신장에 물혹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강의 중에 신장에 물혹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사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조금 예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신장의 물혹은 굉장히 좀 흔하게 발견이 돼서 특히 건강검진 하시다가 우연히 발견돼서 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말 그대로 신장에 어떤 혹이 있는데 그 혹 안이 물로 채워져 있는 걸 말을 합니다. 물혹은 몇 살, 그러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일 때 발견됐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20대, 30대, 우리 젊은 친구들 또는 청소년, 또는 어린이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는 초음파나 CT에서 물혹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50대 이상이 되면 우리 콩팥은 사실 나이가 40살이 넘어가면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40살 때까지는 신장 기능이 최대치로 유지를 하다가 4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매년 조금씩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되면 특별히 질병이 없는데도 자연히 노화의 한 과정으로 물혹이 1개, 2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1-2개 정도의 물혹은 그냥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내가 나이 들듯이 나의 콩팥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발견된 물혹의 개수가 5개 이상 일 경우에는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 단순한 노화에 의한 그 단순 물혹이 아닌 이제 아까 우리 다낭성 신증 환자분 있으셨는데 다낭성 신증이라는 콩팥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되셨을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복부 CT 촬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혹이 1-2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다면 이거는 특별히 따로 관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노화에 의해서 이렇게 1-2개 생긴 물혹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다만 좀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복부 초음파나 CT를 해서 혹시
갑작스럽게 물혹의 개수가 늘어나진 않는지, 또는 갑작스럽게 원래 있던 물혹의 크기가 커지지는 않는지, 이런 추적 관찰하시는 거는 필요하겠습니다. 이 물혹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또 저희 이 물혹에 대해서 전문가 교수님 모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춘희님,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약을 10년째 먹고 있는데 오랜 기간 약을 먹으면 신장에 이상이 생기는지 알고 싶어요. 네, 우리 고혈압 있거나 당뇨 있거나 또는 뇌혈관 질환, 뇌경색 또는 뇌출혈, 이렇게 다양한 질병으로, 만성 질병으로 평생 계속 약을 복용하고 지내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물은 우리 체내에서 두 가지 장기에서 이 대사를 해서 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장기는 간, 다른 장기는 신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약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간이나 신장에게 계속 일을 하라고 보채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약물 복용을 많이 그리고 길게 하는 거는 간하고 신장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약 이렇게 받아서 그 약 설명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주의사항에 항상 간 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서 또는 신장 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서라는 이런 문구가 늘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약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약들이 간이나 신장으로 대사를 되기 때문에 주의사항에 당연히 적혀 있는데요. 이제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뇌경색이나 또는 뇌출혈로 인해서 약을 복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약을 드셔야죠. 그리고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이고요. 고혈압, 당뇨 관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고,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 관리가 안 될 때 콩팥 기능이 나빠질 가능성과 그다음에 기저질환 조절을 위해서 약물 복용을 했을 때 약으로 인해서 콩팥이 나빠질 가능성을 비교를 하자면 조절이 안 돼서 질병 자체 때문에 합병증으로 콩팥이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약은 당연히 꼭 드셔야 되는 약들은 드셔야 되고요.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혹시라도 이 약 복용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약으로 인해서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추적 필요할 테니까 혈액 검사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요. 우리나라는 국가 건강검진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만 40세 이상이 되면 매년 2년에 한 번씩 검진 차례가 돌아오잖아요. 저는 올해가 검진하는 해여서 이미 검진을 끝냈는데 이 검진할 때 필수 검사 항목에 빈혈 그리고 간 기능 그리고 신장 기능은 반드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빼먹지 마시고 꼭 하시면 거기에서도 간 기능이나 나의 신장 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춘희님은 뇌혈관 질환 때문에 약 드신다면 당연히 드셔야 되고요. 그 약에 의해서 혹시라도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추적은 필요하시니까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홍성님, 만성 콩팥병 환자는 단백질 제한하라고 하던데 계란이나 두부 같은 고단백 식품도 줄여야 하나요? 체중 대비 단백질 섭취량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네, 저도 이제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진료할 때 이 단백질 적게 드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 적게라면 도대체 얼마나 적게 먹으라는 거야 하고 궁금증이 있으시겠죠. 이 만성 콩팥병 단계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하는 양은 단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투석 전에 있는 만성 콩팥병 3단계에서 5단계 사이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때는 본인의 체중 곱하기 0.8 g을 계산을 하면 그게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의 양인데요. 그거는 고기의 양이 아니고 그 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만을 계산했을 때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10kg이다. 그러면 0.8 곱하면 56g이죠. 그러면 하루 동안 섭취하는 단백질의 총량이 56g인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적은 양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 56g을 하루에 3끼에 나눠서 드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고기로 드실 경우에는 고기를 그 조리하기 전에 이렇게 꽉 뭉쳐놓은 생고기의 그 크기가 본인 그 탁구공 정도 크기 되는 거를 이렇게 풀어서 나눠서 먹으면 그게 이제 한 끼에서 그 정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부를 그 다음 끼니에는 두부를 한 반모에서 3분의 2모를 드시고, 그다음에 계란을 추가로 드셔야겠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드시지 말고 그건 또 다음 끼니에 계란을 1개 정도 드시면, 그러면 이제 합치면 어느 정도 하루 동안 내가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될 거예요. 계란이나 두부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얘를 한꺼번에 한 끼 드시면 사실 순간적으로 단백질 섭취가 많아서 요거 조금 따로 끼니를 나눠서 드시면 그 과도한 단백질 섭취하시는 거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생선도 우리 단백질 섭취의 그 공급원으로 드시게 되잖아요. 생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바닥만한 토막으로 한 끼 드실 때 한 토막에서 한 토막 반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적은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고기도 조금 한 끼에 먹고, 그 다음 끼니에는 두부 한 반본 정도를 단백질로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끼니에는 계란 1개 정도 먹고 하시면 그렇게 적은 양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이제 적절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단백질 섭취량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은우님이 사구체 신염 앓고 있어서 짠 음식이랑 소염 진통제 복용 조심하라고 안내받았는데 단 음식은 상관없을까요? 추가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그 단 음식들은 보시면 대부분 거기 이제 성분표 보시면요, 거기 그 나트륨이라는 그 섭취 그 양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단 음식은 그렇게 저희가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단 음식이 맛있긴 하죠. 거기다가 그 단 음식은 요즘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또 그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일반인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잖아요. 단 음식을 순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면서 가짜 허기를 또 느끼고, 이런 이제 혈당 스파이크와 허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당뇨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단 음식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예 드시지 말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게 없죠. 네, 드시되 횟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드시는 양을 좀 줄여서 조금씩 그 간격을 넓혀가지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진님은 지인들 중에서 투석받다가 사망한 분이 많이 있는데 모두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투석 시 사망은 심장마비가 기결인지요? 되게 좀 어려운, 네, 이거는 이제 기초 단계이기보다 우리 구독자분들 질문 중에서 조금 고급 과정에 해당하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연구 결과나 또는 저희 신장학회, 대한신장학회에서 매년 한 번씩 이제 우리나라 전체 투석 환자의 실태, 몇 명이나 투석을 하고 있는지, 각 그 투석하는 환자들이 원인이 뭔지 이런 거를 다 이제 분석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는데요. 보고서 작성도 하고 연구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투석하는 환자들의 사망 원인의 1번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네, 심장마비죠. 쉽게 말하면. 심혈관계 질환이라 하면 이제 협심증, 그다음에 심부전,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다 그 심혈관계 질환에 해당을 하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 만성콩팥병이 생기는 제일 흔한 원인은 매번 이제 그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1번은 당뇨예요. 근데 당뇨는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병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에 의해서 압병증으로 콩팥 기능도 나빠졌지만 고지혈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있고 뭐 안과 질환도 같이 오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도 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이다 보니까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당뇨 질환 앓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당뇨에 의해서 같이 동반되어 있는 혈관 질환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석하시는 분들의 사망 원인이 그 심장마비, 심혈관계 질환하고 관련성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투석은 사실 신장이 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여과의 기능을 더 이상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체내에 계속 노폐물이 쌓이고 그다음에 수분이 계속 과다하게 쌓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보조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하면 신장 기능이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신장이 점점 더 그 노폐물 제거와 수분 제거를 못할 게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같이 보조하는 치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석 치료를 다른 말로는 신대체요법. 신장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치료법이다. 그래서 신대체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치료이긴 하지만 이제 혈액투석이라는 거는 어쨌든 일주일에 3번씩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이 병원에 가서 혈액을 체외로 몸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고 다시 들어오고 하다 보니 이 투석하는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뭔가 이제 혈액이 체외, 체내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혈장의 변화 이런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떨어지지 않게 또는 너무 올라가지 않게 또는 맥박이 너무 빨라지지 않게 또는 느려지지 않게 이런 거를 계속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약간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주일에 3번씩 계속 스트레스 상황,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말고 우리 몸이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투석하시는 분들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이런 원인들 때문에 원래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이 대사증후군을 동반할 수 있는 그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투석하는 상황이 어떤 그런 신체적으로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노출되다 보니 그게 계속 이제 축적이 되면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되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석하는 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심장마비로 사망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비율로 따지면 잘 관리하시면 이제 건강하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글뱅이님은 요산 수치가 자주 높게 나오는데 신장에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통풍이 없더라도 신장관리 차원에서 약을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바로 지난달 7월 달에 우리 통풍 하고 콩팥 관계, 요산 수치와 그다음에 콩팥의 관계에 대해서 가톨릭 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영덕 교수님이 한번 강의를 해주셨었는데요. 일단은 요산 수치 통풍 없이 요산 수치만 높게 나오는 경우에 통풍 약을 복용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아직 국제 진료 지침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지역에 그리고 본인들 인종에 맞춘 그런 진료 지침들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산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그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감소할 가능성, 만성 콩팥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예방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 수치는 진료 지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는 대체적으로 요산 수치 9 이상일 때 9가 넘어가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때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성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요산 수치가 9 이상이면 약물 복용을 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 수치는 7 미만이 정상이고요. 4에서 7 정도 사이 유지돼야 되는데 가서 검사했더니 요산 수치가 한 7.5, 8
요 정도 나온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정상보단 높죠. 그치만 지금 아직은 그 약을 복용하실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7.5, 8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식사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요산은 주로 이제 건어물, 그다음에 탄산음료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 맥주 마시면 맥주가 만드는 거 자체도 이제 볼이나 밀과 같은 그 요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만들기도 하거니와 이게 이제 탄산 성분이 섞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산 수치가 포함되어 있는 요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맥주나 알코올, 탄산음료 섭취하는 걸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육, 햄이나 소세지 같은 데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햄이나 소세지보다는 이제 그냥 가공되지 않은 생식품, 자연식품을 섭취하시도록 노력하시면은 요산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력 또는 이제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요산 수치가 좀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꾸준히 병원 다니시면서 요산 수치 체크를 하시고 9 이상이 넘어가면 주治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약물 복용하는 거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피띵 님이 교수님 어디서 봤는데 소금 제한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하루 1g 이하로 줄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실제 권장 섭취량과 현실적인 조절 방법이 궁금합니다. 소금 1g은 뭐 거의 이제 간을 안 하고 드시는 거고요. 사실 우리 몸에 소금은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예, 소금이 아주 나쁜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몸 안에도 나트륨 성분이 체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세포가 다 본인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나트륨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를 아예 안 하시는 거는 뭐 과하게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마찬가지로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넘치지도 않게 그리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렇게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나트륨하고 소금을 조금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소금이라는 거는 나트륨이라는 이제 잠시 옛날에 학창 시절에 화학 시간으로 돌아가면 소금이라는 거는 나트륨이라는 화학 성분과 염소라는 화학 성분이 한 개가 서로 만나서 결정을 이루면 그게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트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국제 건강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는 하루에 2g 미만으로 섭취를 해라. 그리고 요거를 소금으로 계산했을 때는 5g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 1g 이하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5g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g이어도 사실 하루 이제 여러 음식에 나눠져서 이거를 섭취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입맛에 엄청 싱겁거든요. 뭐 1g은 거의 무염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g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니까 내 입맛이 너무 싱거워서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간은 소금보다는 간장, 상대적으로 소금보다는 간장이 같은 그 그람 수 대비 나트륨 함유량이 적다고 돼 있어서 간장을 한두 방울 섞던지, 아니면 식초, 우리가 식초 하면은 음식이 쉬워질 것만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식초 한두 방울은 넣으면 약간 감칠맛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더 뭔가 간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꾹 참고 식초를 한 바퀴 이렇게 둘러요. 그래서 식초로 간을 한다든지 또는 후추를 조금 섞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고춧가루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 소금 섭취량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띵님의 질문은 소금은 하루에 5g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노을길 산책님이 교수님, 약국에서 파는 건강식품 중에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을까요? 영양제도 많이 먹으면 간이 힘들어한다고 들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들도 많이 그리고 길게 복용하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있는데 당연히 건강기능식품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이제 신장내과 의사들은 이 건강기능식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미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신장 치료제 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런 영양제까지 같이 복용을 하시면 사실 치료를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복용하고 있는 약과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그 약이 서로 약의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충돌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사실 연구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영양제 복용하다가 거꾸로 나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약이 제대로 내 몸에서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질병 치료하는 약이. 그래서 이제 신장내과 의사들은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그렇게 권고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잘 하신다면 저염에, 그다음에 적절한 단백질, 그리고 질이 좋은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 잘 섭취를 하신다면 사실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을 이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다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섭취하지 않으시는 거를 사실은 권고드리고, 내가 평소에 식사량이 너무 적어서 또는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해서 또는 내가 이 시간에 맞춰서 딱딱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성분을 섭취하고 싶다, 그래서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만 최소한의 영양제,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또는 뭐 유산균이라든지 뭔가 조금 어느 정도는 검증이 돼 있는 그런 영양제를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종류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그때마다 유행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 한때 뭐 크릴 오일 막 유행한 적 있고, 밀크시슬 한번 확 유행한 적 있고, 그다음에 아로니아 한번 막 유행한 적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가끔 한 번씩 홈쇼핑이나 또는 그런 건강 정보 알려주는 그 TV 프로그램을 시간이 있을 때는 가끔 봐요. 그래야 요즘에 요런 또 건강기능식품이 새로 등장했고 유행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알고 있어야 진료실에 오는 환자분들에게 그 건강기능식품 드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기를 권고드리고, 만약에 드시겠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필수 영양제만 최소한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모니 님이 혈압약 부작용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잘탄 먹고 조절이 잘 됐는데 잇몸비대증 부작용으로 약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다른 여러 계통 약은 기침이 있던지 가래가 끓던지 불면증이 와서 코자 먹는데 어느 정도 잡히다가 혈압이 190까지 올라갑니다. 다낭성이지만 사구체는 80 정도이고 60대 중반입니다. 되게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계시네요. 사실 아모잘탄은 코자라고 아모잘탄도 약의 이제 상품명이고요. 코자도 상품명인데 여기 알모자탄에 들어있는 로잘탄이라고 하는 성분이랑 코자에 들어있는 성분은 같은 그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모자탄에는 거기에 더불어서 암로디핀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열의 그 성분이 같이 있어서 알모자탄 드셨던 건 사실 두 가지 약을 그냥 한 알로 드신 거고요. 지금 이제 한 알로 바꾸셨는데 그 암로디핀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뭐 안전하고 혈압 조절하는데 되게 잘 조절이 되는, 그리고 가장 흔하게 쓰는 혈압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 약의 또 부작용이 잇몸 비대나 또는 그 손발 부종, 전신 부종과 같은 부종을 초래하는 그 부작용이 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암로디핀이라는 성분을 포함된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에 복용하고 나서 갑자기 몸이 붓는다 또는 잇몸이 붓는다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암로디핀은 우리 몸의 칼슘 채널 저해제라고 하는 그 혈압약 카테고리 안의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암로디핀 말고 또 다른 칼슘 채널 저해제의 약들이, 억제제의 약들이 다른 종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또 그 칼슘 채널 억제제 중에는 부종이나 잇몸비대증을 좀 적게 일으키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으로 대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낭성 신증이시기 때문에 코자, 그러니까 로잘탄이라고 어쩌고저쩌고 잘탄으로 끝나는 약들이 우리 신장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혈압약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 로잘탄
코자 약은 드시면서 거기에 암로디핀이라는 성분 대신 다른 성분의 칼슘 채널 저해제를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치의 선생님에게 혹시 알모잘탄에 있는 암로디핀 말고 다른 성분의 약제, 같은 계열의 다른 성분의 약제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하고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하면 대한신장학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봤다, 비욘디 채널에서 봤다 하시면은 아마 주치 선생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님이 기린에서 전기 자극을 줘서 짠맛을 증폭시키는 숟가락이 나왔는데 이런 거 사용해도 괜찮나요? 아, 네, 저도 이거를 들었어요. 예, 요거를 그 샘플로 보기도 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원래 들어있는 짠맛보다 원래 들어있는 소금이나 나트륨보다 좀 더 이렇게 전기 자극을 줘서 마치 내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짠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숟가락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장기적인 긴 뭔가 연구 결과나 이런 거는 없어서 요거를 이용했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줄어들고 그래서 신장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냐라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지만 그렇지만 뭐 요걸 통해서 나트륨은 적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내 입은 즐겁다 하면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요런 게 있다고 알고 있고 제가 이거 샘플도 본 적은 있습니다. 아직 제가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로 나트륨이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소금이 그 국이나 찌개, 국물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 먹거나 또는 찌개 드실 때 국물 떠먹기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상대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적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한국인은 국물의 민족이잖아요. 다양한 국밥과. 그래서 이런 걸 또 먹고 싶죠, 가끔은. 그래서 숟가락 중에는 그 숟가락에 작은 구멍이 뽕뽕뽕 뚫려가지고 국물을 먹으려고 뜨면 내가 먹고자 하는 국물보다 한 입에 들어가는 국물을 조금 적게 해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나트륨이 한꺼번에 확 섭취되는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숟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한 이런 발명품들이 있어서 이런 거 이용하시면 나트륨 섭취하는 거 좀 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오너님이 친척이 와파린을 임의로 끊었다가 콩팥에 혈전이 생겨서 한쪽 콩팥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혹시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요? 이제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은 우리 그 체내 혈액을 조금 묽어지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와파린 복용하시는 원인 질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와파린은 주로 심장에 부정맥이 있어서 이게 심장이 이게 쿵쾅 이렇게 정박자로 뛰어야 되는데 이게 정박자로 뛰지 않고 엇박자로 뛰는 걸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맥이 생겨서 심장 안에 이 혈액이 자꾸 고이면서 혈전, 피떡이 이제 선지국 먹을 때 선지 있죠. 우리가 그게 혈전이거든요. 예. 그게 생길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걸 예방하려고 복용하는 게 와파린이고요. 아니면 뭐 꼭 심장 아니더라도 뇌경색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긴다든지 어딘가에 몸 체내 어딘가에 이런 혈전이 자꾸 생기는 질병이 있을 때 그걸 예방하려고 복용하는 게 와파린인데 이걸 드시다가 갑자기 끊어버리시면 당연히 혈전이 새로 생기겠죠. 콩팥에도 혈액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피가 엉겨붙는 혈전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빨리 발견해서 그 혈전 생기는 걸 녹이거나 어떤 치료를 하면 콩팥 기능을 다시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만약에 좀 늦었다. 증상이 잘 안 느껴져서 그래서 늦게 발견했다 그러면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 맑은 혈관으로는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혈관이 분포하는 주변의 조직은 다 괴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콩팥 기능을 잃을 수가 있죠. 한쪽 콩팥은. 물론 이제 생명에 지장이 직접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와파린 복용하는 원인이 뭐 부정맥이나 또는 혈관 질환 때문에 복용하시는 경우라면 와파린을 끊으시면 심장은 이제 문제가 다르죠. 콩팥은 혈전 생겨서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망까지 가진 않지만 심장은 혈전이 생겨서 막아버리면 갑자기 심장마비 생겨서 사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와파린은 다시 복용하시도록 해야 되고 옆에서 이 얘기 들으셨으면 친척분에게 전달해 주세요. 와파린 다시 드셔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판다김님이
53세 남자분이신데 요로결석 3번 있었습니다. 메폴민 250mg 먹어도 되나요? 요로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뭐 다양한데요. 남성분이신 경우, 그러니까 여성분보다는 뭐 남성분에서 조금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요로결석이 생기는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평소 식사를 좀 짜게 드셔서 나트륨 섭취가 많은데, 근데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지 않으셔서 수분 섭취가 적을 때, 요럴 때 이제 요로결석이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맥주나 이런 술 이제 좀 특히 맥주 같은 탄산 음료 즐겨 드시게 된다면 그때도 요로결석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평소에 혹시 땅콩이나 아몬드와 같은 이런 견과류를 좋아하셔서 좀 과하게 섭취하시면 그 땅콩이나 견과류 안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체내에 쌓이면서 요로결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원인들 때문에 자꾸 요로결석이 생긴다면 뭐 식사 싱겁게 하시고 평소에 물 충분히 드시고, 우리 물 충분히라고 하면은 저는 환자분들에게 진료실에서는 작은 페트병 그래도 한 하루에 2개에서 3개는 드셔라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그 수분 섭취하신다 하루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트폴민 자체는 사실 요로결석에 아주 뭐 중요한 또는 순위가 높은 원인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괜찮고, 그다음에 당뇨 지금 단계가 초기 단계라서 그냥 메트폴민 정도로 조절이 되는 단계다 하시면 복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현재 또 신장 기능이나 그다음에 요로결석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찾는 게 일단은 1번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민님이 제가 심내막염으로 한쪽 콩팥 경색이 생겨서 감염 치료는 끝난 상태인데 따로 관리가 필요할까요? 기능에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 물 마시고 진통제 조심하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이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심내막염도 이제 심장 안쪽에 어떤 세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고, 그 혈전이 전신의 장기 어느 장기로든 같이 확 날아가서 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데, 주로는 뇌혈관이나 또는 콩팥 혈관을 침범해서 이렇게 콩팥 경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와파린 얘기하셨던 분이랑 비슷하게 콩팥 경색이 생기신 것 같은데, 콩팥 경색이 생겼다 하더라도 치료가 잘 돼서 신기능이 지금 문제가 없다,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범위로 유지 중이다 하시면 사실 특별히 따로 관리하실 거는 없고, 그 물 잘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저염식이 하시고, 그다음 평소에 진통소염제 조심하셔야 되고, 진통소염제 꼭 필요한 경우에 짧게 2-3일 정도만 복용하시는 그냥 일반적인 콩팥 건강 그 생활 수칙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 한쪽 콩팥 경색이 후유증을 남겨서 신장 기능에 지금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 맞춘 또 생활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 제 지금 현재의 사구체 여과율, 그다음에 콩팥의 기능 단계가 어느 정도냐 하고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윤희님은 항상 저희 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뭐 저희만큼 이제 신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62세고 IJ 신병증 있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크레아티닌이 평소 0.5 나오다가 0.36으로 떨어졌습니다. 괜찮은지요? 이 크레아티닌은 이제 우리 그 근육의 대사 물질이에요. 원래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근육을 이루고 있는 물질인데, 우리가 막 움직이거나 하면은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때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이 대사가 돼서 일종의 노폐물로 혈중으로 나오는 게 크레아티닌이고요. 0.5 이르실 때도 보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뭘 이제 알 수 있냐면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크레아틴 수치가 너무 높다, 체내. 그렇다는 얘기는 노폐물이 생겼는데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몸속에 남아있구나. 그러면 이 크레아티닌이라는 노폐물은 어디로 나가냐? 콩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로 그 신장 기능을 얘기는 하지만 그 전에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얘기는 체내에 노폐물이 제대로 밖으로 못 나가고 쌓여 있다는 얘기고, 크레아티닌은 콩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콩팥으로 잘 못 나갔구나. 그러면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크레아티닌으로 다른 걸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대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아틴 수치가 너무 과도하게 낮거나 또는 과도하게 높은, 저는 질병도 없고, 특히 이제 20대 남성분들, 막 이런 분들 근육 막 많고 이러면 실제로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는데, 이 근육이 많다 보니까 똑같이 움직여도 근육 대사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에 마치 그 노폐물이 해결되지 못하고 높은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근육이 너무 없는 우리 어머님들이나 또는 막 우리 할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들은 근육이 너무 적으니까 같은 움직임을 하더라도 대사물질이 적게 나오겠죠. 그러면 체내에 당연히 크레아틴 수치가 적어서 수치가 굉장히 낮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윤희님 같은 경우는 지금 크레아틴 수치가 0.5도 사실 근육량이 너무 적은 건데 0.36으로 떨어지셨다는 얘기는 수술하면서 이제 움직임이 적어지고 많이 이렇게 누워 계시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근육도 같이 좀 줄어들면서, 그래서 근력이 떨어져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운동하시고 근력 운동해서 근육 좀 늘리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는 신장 기능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이윤희님의 근육량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해서 그 근육량 늘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태어났으니 잘 살아보자님이 저희 신랑도 30대 초반에 크게 위가 탈이 난 적이 있고 병원에서 식후에 매일 그 약을 매일 먹습니다. 약이 위가 탈이 나지 말라고 먹는 위장약이 콩팥 기능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현재는 위장약, 통풍약, 고지혈증약 먹고 있습니다. 위가 크게 탈이 났는데 매일 약을 드시는 거면 무슨 약이실지 제가 지금은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사실 위나 장은 이렇게 탈이 나는 게 급성 질병이기 때문에 그 증상이 있을 때만 잠깐 그 질병 증상 조절을 위해서 약을 드시게 되고 이걸 이제 만성적으로 매일 약을 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약을 매일 드시고 있다면은 어떤 약일지 명확히 알 수는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약은 어느 약이든지 길게 복용하면 당연히 간이나 콩팥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식사하시거나 또는 위에 탈이 나는 일이 수년간 없었고 괜찮았다 하시면 이게 꼭 복용해야 되는 약이 아닐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통풍약이랑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통풍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랑 약을 복용함으로써 약에 의해서 콩팥이 부담을 갖는 경우 어떤 게 더 콩팥에 더 안 좋겠냐 할 때는 통풍이 조절되지 않아서 콩팥이 나빠지는 게 더 안 좋으니까 당연히 통풍약 드시면서 조절하셔야 되고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킹받는 프로젝트님, 안녕하세요. 강직성 척추염으로 엔세이드, 이거 진통수염제죠. 그러니까 조피린, 솔론도 같은 스테로이드 약제 처방받아서 매일 2번씩 먹고 생물학적 제제 주사를 맞고 있는데 가끔 거품료가 생깁니다. 음식이나 저염식 관리 해주는 게 좋을까요? 강직성 척추염은 이게 이제 말씀하신 요런 약제들이 강직성 척추염에 굉장히 잘 듣는 그리고 우선적으로 써라라고 하는 약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 처방은 잘 받고 계신데요. 이 약들 중에 특히 엔세이드, 우리 진통소염제라고 하는 약인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이게 저희가 제일 흔히 쓰는 진통소염제예요. 약국에서 사면 브루펜이라든지 또는 아클로페락, 덱사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엔세이드 제 계열들이 있는데요. 요런 이 약은 사실 길게 드시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되게 좋은 약이지만 또 그 많은 약제들 중에 대표적으로 신장 기능을 감소시키는 약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기적으로 그 혈액 검사를 좀 같이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혈액 검사 상에서 신장 기능,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가 보인다면 엔세이드의 약제는 다른 약제로 변경해서 치료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도
지금 이제 생물학적 제제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긴 기간의 연구 결과는 없지만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면 간혹 단백뇨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거품뇨가 만약에 보인다면 진통소염제 장기 복용에 의한 신장 기능 이상의 소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물학적 제제에 동반된 또 그 약제 부작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우리 혈액 검사도 중요하지만 소변에 단백뇨가 있는지 확인하는 소변 검사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강직성 척추염은 병의 그 기전상 그 사구체 신염 중에 IJ 신증이라고 하는, 우리 좀 전에 이윤희 님이 갖고 계시는 그 질병이 있는데요. 그 IJ 신병증, 사구체 신염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거품뇨가 있어서 소변 검사를 해봤더니 혈뇨와 단백뇨가 있다.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과 같이 잘 동반되는 IgA 신증이라는 사구체 신염의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신장내과 진료 보시고 필요한 정밀 검사들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막시무스 초이님 질문 답변 드릴게요. 어머님이 75세시고 한 달 전에 요가남으로 왼쪽 신장 적출을 하셨고 한 달 전에 급성 심근경색 와서 심장에 스텐트 삽입을 하셨습니다. 스텐트 삽입하면서 아스피린, 플라빅스, 스타틴, 협심증약, 위장약 해서 약을 많이 드시고 계세요. 약을 평생 드셔야 한다고 하는데 신장이 한 개인데 이렇게 많이 드셔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네, 왼쪽 신장 적출술 하셨으면 15년 전에 하셨으면 이제 보통 우리가 콩팥이 2개죠. 2개인데 한쪽을 수술해서 완전히 신장을 떼버리면 그럼 혼자 남아있는 신장이 기능을 다 하나요? 일단 1번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술한 초기에는 사실 기능이 좀 일시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잘 회복이 되면 이 하나 남아있는 게 반대쪽 기능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됩니다. 환자분들마다 다른데 반대쪽까지 다 회복돼서 완전히 정상 기능까지 회복되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원래 갖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 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질환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반대쪽 것까지 다 회복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초기보단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스피린, 플라빅스, 스타틴 요 약제들 사실 그 심근경색 환자분들 반드시 드셔야 되는 약들이거든요. 이 약 안 드시면 심근경색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심근경색은 생기고 제때 치료가 안 되면 우리가 사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약제들은 반드시 복용을 하셔야 되고 다른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많이 복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콩팥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복용 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약을 많이 드시면 상대적으로 콩팥에 우리가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신장은 투석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하구체 여과율, 신장 수치가 괜찮은지 그리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혹시 혈뇨나 단백뇨가 있지 않은지 검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근경색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도 사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원인 질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기 검진은 필요하시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예전에 수술하셨기 때문에 콩팥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용하시는 약은 반드시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약제, 그다음에 콩팥이 하나인 점, 그리고 심근경색 알았던 이게 기저질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혹시 신장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는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치의 선생님이 혈액 검사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 제 신장 궁금한데 혹시 다음번에 올 때는 피 검사 한번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걸 듣고 화내시는 선생님은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실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그 질문들 궁금증 해결해 드렸는데요. 이게 다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더 궁금한 거 많이 있으실 텐데 또 이런 궁금한 것들 다음번에 제가 또
혼자 이렇게 찾아오는 날에 같이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9월에는 저희가 삼성서울병원 교수님과 함께 유전성 신장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신장질환 중에서도 유전이 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거고, 그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우리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과 함께 궁금증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첫날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고, 그다음에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그다음에 여름 휴가 즐겁게 다녀오시고, 그리고 더위, 폭염에 콩팥 건강 잘 지키셔야 하니까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9월 달에 유전성 신장 질환과 함께 신장 질환에 대해서 삼성서울병원 교수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